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강입니다. 스웨덴,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 깎아져 내리는 수많은 절벽, 그리고 수많은 삼림과 산지, 마치 윈도우 배경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은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헤비메탈로도 유명한 나라죠. 역시 바이킹들이 손도끼 들고 와가지고 세운 나라 아닐까봐 기합자세입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가장 발달된 복지국가로 유명하죠. 한때는 난다긴다 하는 열강들이랑 힘을 견주어 보기도 했는데요. 19세기에 나폴레옹이랑 러시아 사이에 낑겨가지고 뚝배기가 깨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19세기 들어가지고 스웨덴도 자체적인 산업 역량과 공업을 갖다가 발전시켜가지고 경제력이 굉장히 증진이 되었고 외적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킬 정도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20세기에는 더 이상 스웨덴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뚝배기가 깨져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장 중립을 표방했고 다행히도 양차 대전의 참화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 당사국들한테 물자들을 판매하면서 산업과 경제력은 더더욱 성장세를 이어갔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스웨덴은 국제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장 중립의 대가로 친나치적인 행보를 보여줬고 실제로 친나치 진영이었던 핀란드에게 소련과 맞서 싸울 자원병까지 파병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런 박쥐 같은 행보를 보여준 스웨덴에게 서로 자기 편을 들지 않으면 이것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스웨덴은 계속해서 꿋꿋이 무장 중립을 표방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고 이제 스웨덴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에 완벽히 낑겨버린 모양새가 되었거든요. 특히 소련 같은 경우에는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은 무장 중립? 잘 안 들려! 이러면서 밀고 오겠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소련군의 스페츠나츠 같은 경우에는 훈련 겸 정찰 목적으로 스웨덴에 자주 침투를 했고 그래서 연일 스웨덴군과 스페츠나츠 간의 총격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스웨덴의 영토가 한반도의 2배 크기인데 인구는 고작 당시 700만 명밖에 안 돼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라를 지키기가 어려운 판국이었죠. 여기다가 상대해야 될 적은 전쟁 중에 급격하게 규모가 뻥튀기 된 독일군이 아니라 진짜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소련이었습니다. 결국 스웨덴은 친미 무장 중립을 표방하고 전쟁이 만약에 발발하면 나토군과 자동동맹 맺고 나서 소련군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전보다 더 강화된 국방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당시 스웨덴 정부는 총방어 체계라는 것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쟁이 땅 터지면은 2주 안에 애든 늙은이든 다 끌어모아가지고 100만 대군을 육성해내는 그런 체계였죠. 이 계획 때문에 지금도 스웨덴군은 현역이 쓸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의 무기를 생산하는 게 관리화되었어요. 남는 무기는 진공 포장해가지고 지하시설에 저장해놨다가 전쟁 나면 예비역한테 주려고. 여기에는 당연히 공군력의 강화도 추진이 되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제트 전투기를 생산하라고 독촉해댔습니다. 다행히도 스웨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산업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자동차 제작 회사로도 유명했던 사브라는 훌륭한 항공기 제작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었죠. 전운이 감돌았던 1930년대부터 스웨덴은 사브를 설립해가지고 외국으로부터 많은 전투기들, 폭격기들 이런 걸 갖다가 사브에서 면허 생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스웨덴 최초의 자국산 전투기인 J5 야크트 파이켄 전투기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중에는 여러 나라에 자국산 항공기를 판매하면서 꽤 쏠쏠이 이득도 봤고요.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고 제트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F-80 슈팅스타 전투기, 영국에서는 글로스터 미티어 전투기, 소련에서는 야크-15 전투기라는 초창기 제트기들이 쭉 등장했죠. 그래서 스웨덴도 급하게 사브사에 제트 전투기 개발을 의뢰를 했는데요. 사브사에서 급하게 제트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사브사가 개발해뒀던 프로펠러 전투기인 J-21 전투기였죠. J-21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이 야심차게 설계한 프로펠러 전폭기로서 1470마력짜리 다임러 벤츠 순행식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프로펠러가 후방에 위치한 상당히 우수한 기체 설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덕분에 다른 나라 전폭기들과 비교했을 때도 꿀리지 않는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행 면적도 넓고 또 굉장히 튼튼한 설계라 가지고 무장 탑재량도 많아서 공격기로서도 출중했죠. 그러나 이 전투기를 설계했던 사브사의 총괄공학자였던 프리드 반스트롬은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뒤에 있으면은 조종사가 비상탈출할 때 프로펠러에 갈려나가 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공기역학적으로 장점이 많다 보니까 묻고 더블로 가버렸는데요.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독일이 패망해버려가지고 다임러 벤츠 엔진의 안정적인 수급이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마침 윗선에서도 제트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를 개발하라고 자꾸 닥달하니까 프리드 반스트롬은 이 전투기에서 프로펠러를 갖다 치워버리고 제트 엔진을 장착하기로 합니다. 마침 후방에 프로펠러가 위치한 전투기라 가지고 그냥 그 프로펠러를 갖다 치워버리고 엔진 노즐을 갖다 끼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제트기로의 개조 개발이 굉장히 손쉬웠기 때문이죠.
조종사가 비상탈출하다가 프로펠러에 갈려나갈 일도 없어지게 되었고요. 제트 엔진도 영국의 드 헤빌랜드사에 3,0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고블린 제트 엔진을 수입하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1947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스웨덴 최초의 제트 전투기인 J-21R형입니다. 그러나 이 J-21R은 문제점이 산더미인 전투기였어요. 일단 스웨덴 정부에서는 J-21R의 설계는 그대로 두고 그냥 거기다가 프로펠러에서 제트 엔진으로만 바꾼 물건을 갖다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만 기존 프로펠러 전투기에 비해서 기존 설계는 똑같으니까 유지보수 정비하기가 굉장히 쉬웠고요. 근데 프로펠러 전투기들은 최대한 양력을 많이 받으려고 직선익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여기다가 제트 엔진 그냥 박아놓으면은 아무리 제트 엔진의 추력이 좋아도 이 날개 자체가 엄청난 항력 덩어리이기 때문에 높은 속도를 내기가 어려워요. 이 때문에 꽤 괜찮은 제트 엔진을 갖다 박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말기 전투기들이랑 속도가 비슷한 시속 700km대에서 놀았습니다. 이러면은 뭐 장점이 없지. 게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자형 수평미익이 하필이면은 제트 엔진 노즐 바로 뒤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곤란했어요. 왜냐면은 그 뜨거운 제트 엔진의 배기열을 직방으로 맞아버리니까 당연히 수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체 후방에 불규칙한 와류가 형성되면서 비행 성능에도 악영향을 줬죠. 그래서 어쨌든 주익의 후퇴각을 좀 더 주고 수평미익의 위치도 변경해가지고 간신히 최고속도 시속 800km대는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면 또 문제가 뭐야? 사실상 이전의 J-21 전투기랑 다른 설계의 전투기잖아요. 그래서 부품 공용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사부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원래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잖아요. 좀 기다려보세요. 사실 저희가 말해서는 안 될 나라의 기술자들을 포섭해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부사는 1945년에 나치 독일이 패망했을 때 스위스로 도망갔던 나치 독일의 항공기 제작사인 메서슈미트사의 과학자들을 미리 포섭해놨던 것이죠. 메서슈미트사는 세계 최초의 실용 제트 전투기인 메서슈미트 261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메서슈미트사에서는 메서슈미트 261에 약간의 후퇴각을 줘가지고 고속 성능을 얻은 것에 굉장히 고무돼가지고 아예 화끈하게 후퇴각을 줘서 새로운 요격 전투기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P1101이라는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80% 정도 기체가 완성이 된 상태로 미군한테 노예가 되었는데요. 미군은 이걸 갖다가 당연히 본국으로 끌고 가가지고 씻고 뜯고 맛보고를 해가지고 F-86 세이버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죠. 그런데 당시 스위스로 도망쳤던 메서슈미트사의 과학자들도 이 P1101의 설계도와 기술들을 갖다가 전부 다 가지고 튀었습니다. 이 황금 고블린을 갖다가 사부사가 잡아온 것이었죠. 그래서 사부사는 P1101의 설계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새로운 후테익 제트 전투기를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 1948년에 등장한 전투기가 바로 J-29 툰난 전투기입니다. 참고로 미국제 F-86 세이버나 소련제 후테익 제트 전투기였던 미그-15랑 거의 동시기에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제대로 된 전투기도 이제서야 만들던 나라가 고작 나치 독일 기술 몇 개 줍줍했다고 순식간에 선진국들을 갖다가 따라잡아버린 거예요. 독일의 기술력은 세겠지! 일단 생긴 거 한번 봐보시죠. 아무리 봐도 뭐 맥주통이나 드럼통 이런 것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가지고 툰난, 즉 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기에 사부사는 진짜 선 넘으신다. 전투기 잘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드럼통이라뇨. 그냥 진짜. 그러나 그 누구도 생김새가 드럼통 같다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 가지고 뭐 사부사가 불쾌해하든 말든 어쨌든 통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게 되었죠. 드럼통같이 짤퉁한 모양새로 인해서 동시기에 다른 나라 전투기들보다 작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툰난의 자체 중량은 5톤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8톤입니다. 당시에 등장했던 F-86 세이버 동체급이에요. 여기에는 F-86과 동일한 수준의 후퇴각을 가진 주익이 채택이 되었고 고블린 엔진에 비해서 추력이 4,700파운드로 늘어난 최신형 드 헤빌랜드사의 고스트 엔진이 장착되면서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980km를 자랑할 수가 있었죠. 기동성도 다른 최신 전투기랑 비교했을 때 동급 성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최초로 전투기에 유압식 구동 장비를 갖다가 장착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처럼 조종만들을 갖다가 케이블로 이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당기는 걸로는 전투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조종만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모장은 20mm 기관포 내문이라 가지고 최신형 전투기들마저도 충분히 찢어 발견 놓을 수 있는 수준의 화력이었습니다. 당시 F-86이 가지고 있던 59경 중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력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적기를 격추하기 어려웠고요. 반면에 미그-15 같은 경우에는 37mm 저하포가 탄도가 너무 처진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딱 그 중간이에요. 이렇게 많은 기대 속에 툰난 전투기가 스웨덴군에 배치되자 스웨덴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성능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툰난은 빠르고 날렵한 기동성을 보여줬으며 높은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500km 거리를 갔다가 풀악셀로 계속 쭉 밟아가지고 시속 977km로 주파하는 고속순항 능력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이런 압도적인 성능에 힘입어가지고 무려 661대가 판매되는 대박을 칠 수가 있었죠. 세계 시장에서 유수한 기종들로부터 어느 정도 경쟁력도 있어가지고 오스트리아에 수출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스웨덴은 툰난의 뛰어난 성능에 감동받아가지고 이걸 좀 여러 군데에 써먹으려고 여러 파생형도 계획했는데요. 일단 툰난 B형에서는 공격기 용도로 써먹으려고 주익 아래에 하드 포인트도 장착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폭탄이나 로켓도 장착할 수가 있었죠. 지상 공격 능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연료 탑재량도 증가가 되었죠. 카메라를 장착한 정찰 형태인 툰난 C형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특히 툰난 C형 같은 경우에는 무장을 안 달았다 보니까 가벼운 기체에다가 뛰어난 장거리 순항 능력이 겹쳐져가지고 무려 1000km 거리를 갔다가 시속 900km로 주파를 하는 고속 순항 능력 세계 신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궁극의 툰난으로 불리는 툰난 F형 같은 경우에는 F터버너를 장착하면서 엔진 추력이 6000파운드로 늘어났고요. 덕분에 최고 속도가 시속 1060km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제 열추적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 B형을 갖다가 라이센스 생산해가지고 스웨덴 최초로 공대공 미사일 운영 능력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뛰어난 툰난 전투기가 실전에 나갈 일도 생겼는데요. 1960년 중앙아프리카의 대국이었던 콩고가 독립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콩고는 벨기에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독립운동을 꾸준하게 전개하고 있었는데요. 미국과 소련은 서로 콩고를 갖다가 자기 세력권 안에 편입을 하려고 벨기에에 경제 제재 압박을 가하면서 콩고를 독립시키라고 요구했죠. 결국 벨기에는 여기에 못 이어가지고 콩고를 독립시켜주게 됩니다.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는 독립된 콩고에서 서로 유력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더니만 결국 콩고 내전이 터져버렸습니다. 여기에 마지막까지 떡고물을 짜낼 심산이었던 벨기에가 반군을 지원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개판으로 치달았어요. 그래서 UN 평화유지군이 파병이 됐는데 UN 평화유지군도 반군들 사이에서 뚝배기가 깨져나갈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UN도 스웨덴 공군한테 SOS를 쳐가지고 11대의 툰난 전투기가 UN 평화유지군 나운데를 달고 콩고 내전에 참전하게 되었죠. 배치된 툰난 전투기들은 반군이 공군기지 근처까지 진격해와가지고 포격을 쏟아붓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폭탄과 로켓탄을 갖다가 장전하고 계속해서 날아올라가지고 반군에게 스웨덴의 헤비메탈이 무엇인지 똑똑히 참교육을 시켜주었으며 여기에 직선이익을 가진 초창기 제트기 조제에 멋모르고 툰난에게 달려들던 반군의 싸질 기열이 흘러넘치는 마지스테르 훈련기 겸 경전투기에게 3단 샤우팅으로 지옥으로 자진입대시켜버려 스웨디시 메탈의 위대함을 전세계 만방에 알렸으니 이 어찌 기합이 아니소랴!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툰난 전투기도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제트기들이 다 그렇듯 엔진이나 기체나 설계 수명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968년에는 현역 임무에서는 해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실험기나 표적 예인기, 에어쇼 전용기 이런 걸로 계속 쓰이다가 1976년에 이마저도 전량 퇴역해버렸습니다. 총평하자면은 항공업계의 뉴비였던 스웨덴이 갑자기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신 후테익 제트 전투기를 갖다가 출시한 게 바로 툰난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부터 산업 수준이 어느 정도 역량 이상으로 올랐던 스웨덴에 나치 독일의 기술이 스며들면서 포텐을 폭발시킨 결과였죠. 하지만 툰난으로도 스웨덴은 미래를 대비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다양한 임무에 써먹기에는 크기도 충분하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스웨덴은 공격기로서 사용할 심산으로 좀 더 큰 전투기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과연 스웨덴은 어떤 전투기를 개발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죠.